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중학생 과학올림피아드 1단계 교육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중력, 즉 만류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던 뉴턴이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의 머리를 맞았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뉴턴은 이 사건으로부터 사과가 땅으로 끌리듯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움직임에 대한 천문 관측 자료를 분석해서 대담하게도 행성들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힘의 법칙이 사과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힘의 법칙과 똑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1687년에 출간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에서 중력의 법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때 뉴턴이 발표한 만류인력 법칙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질량을 가진 입자는 다른 모든 질량을 가진 입자를 끌어당기고, 그 인력은 두 입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들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입니다. 질량 m1과 m2인 두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면 그 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둘을 연결하는 선, 즉 작용선을 따라 작용하고 크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G의 R제곱분의 M1, M2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때 G는 만류인력 상수로 이와 같은 값을 가지는 매우 작은 값을 나타냅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은 두 물체가 바로 서로 끌어당긴다는 작용-반작용의 법칙과도 연결됩니다. 두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인 거죠. 만류인력의 법칙에 따르면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물체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작용하는 만류인력의 크기는 커진답니다. 만류인력 상수를 측정한 과정을 알아볼까요? 캐번디시는 1798년에 수행한 중요한 실험에서 만류인력 상수를 측정하였습니다. 캐번디시의 장치는 이 보이는 그림과 같은데요. 그림처럼 가는 철사나 얇은 섬유 줄에 매달린 가벼운 수평 막대의 끝에 고정되어 있는 질량 스몰 m, 여기 두 개, 주황색으로 보이는 질량 스몰 m인 두 개의 작은 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질량이 라지 m인 두 개의 큰 공이 작은 공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작은 공과 큰 공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막대를 회전시켜 줄을 꼬이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평형 위치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때 회전각은 연직 줄에 달아놓은 거울에 반사된 빛의 방향의 변화를 통해서 측정하였습니다. 캐번디시는 수평 막대가 움직이는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해서 중력 상수를 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당시 캐번디시가 구한 만류인력 상수, 즉 중력 상수는 현재 우리의 기술로 구한 값에 비해서 약 1.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상당히 정확한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만류인력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만류인력, 즉 중력은 두 물체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든지 항상 작용하는 장힘, 즉 필드 포스입니다. 장힘은 우리가 앞에서 힘의 종류에서 나누었던 비접촉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체가 반드시 접촉하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류인력의 수식에서도 알 수 있는데, 힘이 입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매우 작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특징은 구형의 물체인 경우에 완벽하게 서로 대칭인 물체를 말합니다. 구 밖에 있는 한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은 구 전체의 질량이 구의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와 똑같이 간주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에서도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n개의 입자가 함께 있을 때 어느 입자 하나의 입자가 나머지 입자로부터 받는 중력은 개개의 입자가 따로 있을 때 받는 중력을 모두 더한 합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입자 1이 다른 나머지 n-1개의 입자들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입자 2로부터 받는 힘, 입자 3으로부터 받는 힘, 입자 4로부터 받는 힘을 의미하는 거고, 입자 1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힘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면 임의의 모양을 가진 물체에 대해서도 중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모양을 가진 물체와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아주 작은 입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와 같이 길쭉하게 생긴 입자를 점점이 있는, 점이 여러 개 있는 입자의 연속체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물체의 아주 작은 질량이 여기 있는 작은 입자에 작용하는 작은 힘을 구한 후에 이 각각의 입자들이 작용하는 힘들을 모두 더하면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지표면 근처라는 말은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매우 짧은 거리,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할 텐데요.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은 지구는 질량이 일정한 물질이고 내부가 실제는 멘틀, 핵, 이렇게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균일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와 다르게 완벽한 구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물체의 무게라고 하고 그 중력의 크기를 mg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지구 표면 근처에서 자유롭게 낙하하는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mg가 있고 이 mg는 만류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때 만류인력 상수 g, 그 다음에 지구 반지름 re, 그 다음에 지구 질량 me를 사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력 가속도, 즉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가속도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값이 g의 r제곱분의 m, 지구 반지름과 지구 질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임을 알 수 있고 실제 이 값에 의해서 계산된 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 중력 가속도로 사용하는 9.8 m/s 제곱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풀어볼까요? 화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10분의 1이고 화성의 반지름이 지구 반지름의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화성 표면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 크기의 몇 배인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문제를 정리하면 화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10분의 1, 화성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지구 중력 가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지표면 근처니까 mg는 만류인력이다를 사용하면 지구에서의 가속도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의 중력 가속도도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도 똑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지구 중력 가속도의 몇 배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화성에서의 값을 지구에서의 값으로 변환시키면 지구 중력 가속도의 0.4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높은 곳에서의 중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에서 높은 곳이라고 함은 지구 반지름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즉 그 높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구 표면에서 높이 h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질량 m인 물체의 경우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의 크기가 지구 반지름과 표면에서의 높이 h 두 가지 값에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값이 mg와 같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같다라고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의 값이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에서의 값과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h 값에 의해서 그 값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즉 지구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지표면에서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구 중력 가속도, 즉 자유낙하하는 가속도가 점점점 작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중력과 속도의 값이 고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 즉 mg는 지구 표면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과 속도가 작아져서 어떤 임의의 지점, 즉 거리가 무한대가 되는 지점에 가게 되면 물체의 무게는 0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표면에서 멀리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구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것인데요. 동그랗게 완벽하게 서로 대칭인 구형의 물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구형의 물체가 구 밖의 한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은 구 전체 질량이 마치 구의 중심에 몰려있는 하나의 점에 몰려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류인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공껍질 정리라고도 하는데요. 균일한 껍질, 구 형태의 완전하게 대칭인 형태의 균일한 껍질 물질은 마치 이 껍질의 전체 질량이 이 구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그 중심에 있어서 걔가 밖에 있는 다른 물체와 서로 만류인력을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자, 정리하면 지구 중심에서 거리 아래인 곳에 있는 관성 질량이 m인 물체의 운동 방정식은 중력의 법칙, 즉 만류인력에 따른 힘과 운동의 법칙, 뉴턴의 제2법칙에 따른 힘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유낙하 가속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g라고 하는 값과 중력 가속도 h의 값은 실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g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한 값이고 ag라고 표현하는 이 값은 지구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입니다. 이거는 실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g와 ag의 값이 다른 까닭은 우선 실제 지구의 내부는 고르지가 않습니다. 다들 우리가 균일한 물질이라고 가정했지만 실제는 내핵과 외핵과 멘틀 등등등으로 고르지 않고 서로 다른 밀도를 가진 물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모양이 완벽한 공이 아니라 다들 아시죠? 중심부가 약간 부풀어 오른 약간 타원형이라는 것. 그리고 실제는 지구가 끊임없이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에 의한 구심력,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실제로는 더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구에서의 위치마다 약간씩 다른 중력과 속도 값을 가지게 되지만 우리는 이론적으로 지금 현재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가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표면과 지표면에서 약간 높은 곳에서의 중력을 살펴봤는데요. 지구 내부는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가정은 동일하게 갑니다. 지구의 밀도는 균일한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지구는 완벽한 구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땅을 파고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우리가 받는 중력, 만류인력, 즉 중력 가속도의 값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구의 반지름이 라지 R인 경우에 라지 R보다 작은 짧은 위치에 존재하는 사람이 받는 만류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구를 양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양파는 껍질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얇은 껍질 여러 개로 이루어진 지구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사람으로부터 첫 번째 껍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때 지구 내부에 있는 이 사람이 받는 인력, 만류인력은 첫 번째 껍질, 사람으로부터 이쪽에 있는 S1 그리고 저쪽에 있는 구각의 모든 껍질로부터 받는 만류인력을 모두 합하면 됩니다.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중처벌리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이때 같은 꼭지각을 갖는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은 꼭지각을 갖는 구껍질의 면적을 S1, S2라고 하고 이 S1으로부터 받는 힘을 F1, S2로부터 이 사람이 받는 만류인력을 F2 그리고 사람의 질량을 M, 지구의 균일한 밀도, 이 구껍질의 밀도를 로, 구껍질의 두께를 H라고 하면 이때 사람이 S1, S2 껍질로부터 받는 만류인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F1으로부터 받는 만류인력의 크기는 G, 만류인력 상수의 이 껍질과 사람 사이의 거리 R1의 제곱
그리고 사람의 질량과 이 국껍질의 질량이 들어오면 되는데요. 국껍질의 단면적을 S1 그리고 국껍질의 두께를 H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하면 국껍질의 부피로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밀도를 곱하면 국껍질의 질량이 됩니다. F2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F2와 사람 사이의 거리를 R2, 그리고 만류인력 상수와 사람의 질량, 그리고 S2와 이 두께 H, 그리고 밀도를 곱하면 이 S2 부분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껍질이 매우 작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국껍질이 실제로는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이지만 사각형으로 간주해서 이와 같은 S1H로 S2H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한 걸 연속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국껍질 S1과 S2인 경우에는 각이 똑같습니다. 억각으로. 그래서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분의 이 면적의 B가 두 개의 경우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만류인력 F1, F2를 비교하면 두 값이 같아짐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양쪽에 같은 각을 가지는 대칭적을 가지는 S1과 S2가 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만류인력의 크기가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국껍질에 대해서 이 S1과 S2 외에 다른 지점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증명을 해보면 전체 국껍질로부터 받는 이 사람이 받는 알짜 만류인력의 총합은 결과적으로 제로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지구 중심에서 거리 아래에 있는 물체는 R을 반지름으로 하는 구 바깥쪽에 있는 질량으로부터 받는 총 만류인력은 제로가 됨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있는 지점의 안쪽 내부 부분의 질량만 지구 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있는 곳의 내부 작은 원의 질량을 알면 만류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구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만류인력을 구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확인한 게 지구 전체 질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의 내부에 있는 지구 질량의 일부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G의 R제곱분의 지구 일부분의 질량 M'의 나의 질량 M을 통해서 만류인력을 구할 수 있죠. 이때 M'은 우리가 지구의 밀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지구 전체의 부피, 지구는 구 형태이기 때문에 지구의 밀도에다가 그 내가 있는 위치를 반지름으로 하는 작은 원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을 곱해주면 내가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내부에 있는 지구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3분의 4 파이 G 지구의 밀도 로 나의 질량 M은 상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지구의 질량이 3분의 4 파이 라지 R 세제곱의 로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식을 써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에서 앞에 상수인 부분을 상수로 임의로 처리하면 결국 작용하는 힘은 내가 있는 위치에 비례하는 만류인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정리하면 지구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지구 중심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힘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만류인력 R제곱분의 1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체가 지구 내부로 들어감에 따라 지구 질량의 일부는 물체에 대해서 지구 중심과 반대 방향에 있게 되고, 우리가 앞에서 증명한 것처럼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면 잠기게 되어서 서로 여기에서 우리가 증명한 거죠.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알짜임 제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지구의 정중앙, 지구 내부의 정중앙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없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의한 만류인력은 지구 내부에서는 거리 아래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지구 외부에서는 거리 아래 제곱의 반비례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지구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r에 대한 중력을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지구 반지름이 라지 r이면 나는 지구 중심부터 지구 외부까지 모든 범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라지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g가 되겠죠. 근데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지구 내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하는 형태의 가속도가 나타나게 되고, 중력의 크기가 지구 외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r제곱 분의 1에 반비례하는, 즉 r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약간 응용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지구를 꽉 찬 구, 양파 껍질처럼 이루어진 구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러면 속이 비어있는 구 껍질로만 이루어진 곳에서의 중력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표면 근처, 이게 지구라고 가정하면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일정합니다. 멀어지면 거리 제곱에 비례하는 건 똑같죠. 왜냐하면 구 껍질의 전체 질량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내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내부에 존재한 질량이 없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면 중력 작용하는 만류 인력이 없습니다. 즉 내부에서는 무게가 제로가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재밌지 않나요? 이제 만류 인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중력 위치 에너지 MGH에 대해서 공부했던 걸 기억하고 있죠. 앞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입자가 지표면 근처에 있어서 중력이 일정할 때만 중력 위치 에너지가 MGH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했던 것처럼 두 입자 사이의 중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표면 근처가 아닌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함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MGH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보존력이 한 1에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붙인 값으로 정의했다는 걸 배웠는데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구에서 무한히 먼 곳에 정지해 있던 질량 m인 물체를 지름 방향으로 계속 만류 인력을 받으면서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라지 r인 P인 점까지 가지고 오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력, 만류 인력이 한 일은 만류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변이가 같기 때문에 일이 0보다 크고, 이 일을 통해서 일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이 물체는 운동에너지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 얻은 운동에너지 의 마이너스,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아지게 됩니다. 즉 지구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만류 인력이 한 1의 마이너스로 얘기할 수 있고, 이 과정은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지만 그냥 보면 그냥 봐두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만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면 이와 같이 마이너스 r분의 gmm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만류 인력 위치 에너지는 무한히 먼 곳을 기준점 0으로 잡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중력, 즉 만류 인력은 보존력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체가 P점에 이르는 동안 만류 인력이 하는 일은 어떤 경로를 통해 오더라도 모두 같기 때문에 보존력으로 얘기할 수 있고, 보존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인 위치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중력 위치 에너지, 즉 만류인력 위치 에너지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리가 무한대인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 값을 0으로 잡았기 때문에 만류인력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인 것이 특이하고요. 나머지 식은 보면 알겠지만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거리에 반비례하는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입자가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져 있고 이 스몰 r이 지구 반지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성립하는 식이랍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식은 이와 같이 지구 반지름보다 큰 곳에서 마이너스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임의의 지점 임의의 지점에 있는 물체 여기 M과 H 지표면 H만큼 떨어져서 지표면에 도달한 지점의 위치 에너지 차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지표면에서 H만큼 높은 곳에 있을 때 이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와 같이 R이 플러스 H분의 mm으로 나타낼 수 있고 지표면에 있을 때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의 R분의 mm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더 정리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분모의 식은 H가 지구 반지름 R에 비해서 매우 작은 경우에는 이 H를 무시하고 R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H가 지구 반지름에서 매우 작은 경우에 우리는 이 값을 정리해서 MGH,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형태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만류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형태의 법칙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MGH는 매우 작은 순간, 매우 작은 지구 표면 근처에 있을 때에만 성립하는 식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3개의 꼭지점에 질량이 m인 물체가 하나씩 놓여 있다. 물체 사이에는 당연히 만류인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물체를 무한히 먼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해주어야 하는 일은 얼마인지 구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물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때 외부에서 해주어야 하는 일은 나중과 처음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와 같음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의 총 중력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처음에는 각각의 서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중력 위치 에너지를 더하면 되니까 이와 같은 값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꼭지점에 있는 이 빨간색 물체가 제거되었을 때 제거된 후에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때 외부에서 해주어야 할 일은 이 두 위치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외부에서 해주어야 하는 일이죠. 일과 보존력 사이의 관계, 포텐셜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구하면 외부에서 해주어야 하는 일의 크기가 이와 같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탈출 속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체가 어떤 천체의 표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을 탈출 속력이라고 하고 지구를 탈출할 때 필요한 속력을 지구 탈출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면에서 위로 쏘아 올린 물체가 다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게 할 수 있는 처음의 초기 속력을 탈출 속력이라고 하죠. 물체를 위로 쏘아 올리면 되게 점점 느려지다가 순간적으로 멈추고 그랬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계속 위로만 올라가서 이론적으로 저 멀리 무한대에서만 정지할 수 있는 처음 속력이 있습니다. 그 속력을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처음의 속력을 탈출 속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보면 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물체가
무한대에 겨우 도달했습니다. 겨우 도달했다는 말은 그 무한대에 도달했을 때 물체의 속력이 얼마라는 거죠? 그렇죠. 무한대에서 속력이 가까스로 도달한 거기 때문에 제로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속력이 제로로 도달했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고, 무한대에 무한히 먼 곳에 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기본 가정에 의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둘 다 0이기 때문에 무한대에서 그 물체의 총 역학적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 위치에서의 총 에너지도 0이 되면 그때 그 속력으로 쏘아 올리면 물체가 무한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에서의 총 에너지 값이 0보다 더 큰 에너지를 주면 물체는 그 행성을 탈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출발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2분의 1 mv 제곱, 출발할 때 지구 표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r분의 gmm 마이너스, 이 값이 0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v 값이 이 물체의 탈출 속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탈출 속력보다 크면 이 물체는 지구를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하면 최소한의 탈출 속력은 루트 r분의 2gm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알겠지만 모든 행성을 탈출할 때 탈출 속력은 물체의 질량과 무관하고, 탈출 속력과 온도를 잘 고려하면 왜 어떤 행성들만 대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대기의 성분에 따라서 그 대기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보면 지구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크기 때문에 반지름도 크고 지구의 탈출 속력이 11.2km/s입니다. 그래서 이 탈출 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입자들이 대기에 잡혀서 있기 때문에 지구 대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달인 경우에는 달의 탈출 속력이 2.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체 분자들이 다 탈출해서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탈출 속력 개념을 바탕으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이 지표에서 탈출 속력으로 발사된다면 고도가 1.5 곱하기 10의 5승키로가 되었을 때 우주선의 속력은 얼마인가 를 물었는데,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법칙을 사용해서 그 지점의 속력을 구할 수 있죠. 탈출 속력으로 발사됐기 때문에 물체가 탈출하는 속력을 구할 수 있고, 그때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와 이 고도 1.5 곱하기 10의 5승키로에서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면 그 물체가 나중에 가지는 속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번 1km의 포신으로 우주선을 탈출 속력에 도달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등가 속도는 얼마인가? 탈출 속력을 구할 수 있죠. 루트 r분의 2gm, 이 값을 만족할 수 있는 가속도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처음 속도 제로에서 그 탈출 속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값의 가속도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을 써서 이용하면 이와 같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값이 필요함을 알 수 있죠. 이 탈출 속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블랙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뭔진 다들 아시나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엄청난 중력을 가진 행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빛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건 이 행성의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 즉 약 3 곱하기 10의 8승 m/s보다 더 크면 그 행성을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되려면 블랙홀이 되는데, 이때 이와 같으려면 탈출 속도의 제곱 r분의 2gm이 광속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반지름은 더 작아야 되고 지금보다 그 행성의 질량은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들은 진화 과정에서
점점점 반지름은 작아지고 질량이 커져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블랙홀의 단계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이 반지름 R을 우리는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 반지름을 가지면 블랙홀이 될 수 있게 되죠. 탈출 속력이 광속인 임계 반지름이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성의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보다 작으면 별의 진화 단계에서 백색 외성이 되고, 질량이 1.4배보다 크면 중성자 별이 되고, 질량이 엄청 커서 태양 질량의 3배가 되면 3배보다 크면 탈출 속력이 광속보다 커지는 빛도 탈출하지 못하는 블랙홀이 된다는 게 연구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블랙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태양의 질량이 이와 같은데요. 태양의 반지름이 3 곱하기 10의 30m, 즉 3km 이내로 줄어들게 되면 태양도 블랙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들 만류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잘 이해가 됐나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 해결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오늘 만류인력에 대해서 공부하는 들 고생 많으셨습니다.